네, 5번 지각 능력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우리가 판단하고 알아보게 되고, 아, 지금 뭐 누구의 얼굴이다. 뭐 크기가 크다, 작다. 뭐 색깔이 똑같다. 뭐 색깔이 다르다. 멀다, 가깝다. 이제까지 감각, 지각을 통해서 그 지각의 판단 해석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물론 지각과 감각은 양방향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사람이다, 뭐 사과다, 뭐 크기가 같다, 다르다, 중간에 있는 원이 더 커 보인다. 뭐 실제는 같지만 어쨌든 이러한 지각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느냐, 후천적으로 배웠느냐, 그런 논쟁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 제가 뭐 종종 반복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습니다만 그런 이데아 사상, 그리고 중소 기독교적인 사상, 즉 경험론 이전에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각 능력 덕분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에 있던 영혼들이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의 기억을 회상해내는 것이 지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중세 기독교에서는 신이 주신 그러한 능력, 즉 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하게 된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좀 생략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뭐 한 거듭 2번 했습니다만. 근데 경험주의는 완전히 그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로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나 다 하얀 흰 백지 종이다. 그 위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지각 능력이란 것은 후천적으로 타고난다 했는데, 그것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진실은 양극단 사이에 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바로 선천과 후천의 상호 조합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비유로 제가 선천적인 요소는 장전된 총알과 같고 후천적인 요소는 방아쇠 당기기와 같아서, 장전된 총알을 있을 때 방아쇠를 당겨야지만이 탕 하고 총알이 나가는 발사라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무엇을 지각할 때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금 우리 이 견해에서는 바로 진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얼기설기 갖추어져 있는 어떤 그런 지각 능력 플러스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가소성에 의해서 재조치가 되면서 정교하게, 또는 아까 제가 서양 동양이 보는 세계관처럼 그렇게 다양하게끔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단계에 비유했고, 바로 선천후천이 합해진 그 결과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각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뭐 도식이라든지 또는 뭐 형판이 되었던 원형이 되었던 속성이 되었던 어떤 식으로든 그 해석과 판단과 관련된 처리 과정이 있어서 그것이 감각에 하향적으로 거꾸로 영향을 줘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감각과 지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천과 후천의 상호작용으로 우리는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지금 얼굴 지각과 관련해서 이 갓난아이를 대상으로 이 이제 실험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험 장치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뭐 얘기할 필요 생략하고요. 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어쨌든 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 실험 장치에 누워 있는, 여기서 이제 갓난아이, 여기 갓난아이가 있네요. 예, 갓난아이 여기 누워 있고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이 갓난쟁이 아이가 보여지는 이 이미지를 응시하는 시간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이 사람 얼굴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응시하더라는 거. 뭐 얼굴에 대해서 뭔가 선호하는,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런 정교한 지각은 아니지만 타고난 어떤 그런 선천적인 지각 능력과 극에 상응하는 오랫동안 응시하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 즉 얼굴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지각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여기서 갓난쟁이가 누워 있는 보니까 그래도 꽤 그죠, 뭐 몇 개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태어난 지 20분만 되더라도 바로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다른 자극보다 더 주의 집중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확인하고, 조금 이따 이제 동영상도 보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모방 행동도 태어난 지 20분만 한다라는, 20분 만에
한다라는 그러한 발표도 있어.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그죠? 다양한 의견들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다. 저 서양 사람이다. 그 유색 그 이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이제 생기죠. 얼굴 지각에 대한 것. 그리고 뭐 가족이다, 친구다, 뭐 누구다라는 걸 다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후천적이 합쳐져서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경우에도 이제 갓난아이를 대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갓난아이가 뭐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어른이 요 갓난아이 얘만 하더라도 한 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됐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달, 세 달, 한 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마주 보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내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같은 사람이에요. 입을 삐죽 내밀면 애도 입을 삐죽 내밀고 입을 벌리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면 혀를 내밀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요. 얼굴을 보면서. 즉 얼굴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대한 지각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동일한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의 토대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뇌세포들을 거울 뉴런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갓난아이는 태어나면은 이렇게 한 달 됐을 때는 이런 이미지를 경험하고 한 석 달 되면 이 정도, 한 살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처럼 경험하는 또렷한 얼굴 이미지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한 10cm 정도 아니요 10cm는 제가 착각해서 한 30cm 정도 거리까지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처럼 초점이 안 잡힌 흐릿한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한 달쯤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이 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태어난 지 아까 얘기했지만 태어난 지 20분만 되더라도 얼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고 초점이 잡히지 않고 색깔도 못 보지만 그래도 그 얼굴에 따라 이렇게 모방 행동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학자들이 거울 뉴런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뇌세포가 있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이 있어서 그것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각 능력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지각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각 능력과 관련해서 지금 얼굴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universal traveler, universal traveler.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자처했습니다. 무려 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사관들을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쇄살인범. 노르웨이 연쇄테러 용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잔혹했지만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 2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성명을 올렸는데 바로 여기에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울 유러는 지금 얼굴 인식, 얼굴 표정에만 관련된 그런 유러는 아닙니다. 우리 동영상 봤지만 지금 제가 거울 유러를 소개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얼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 다른 자극에 비해서 여기서 보듯이 다른 자극보다 더 오랫동안 집중한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관련해서 사람 얼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 물론 동물의 얼굴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얼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 그런 지각 능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거울률이라는 걸 소개했고, 이 동영상 안에는 얼굴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표정을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울률이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울률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 3장에 108쪽에 보면은 소제목 3 거울 유런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네 페이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울 유런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방 공간과 관련해서 뇌와 관련된 이해 뭐 그런 것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금방 얘기한 교재 3장 108쪽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뭐 나중에 읽어보려면 안 읽어봐질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뭐 한 2장 되는 한 4페이지 되는 거 휘리릭 한번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여기 보면은 뭐 천으로 아니면 이렇게 그죠, 뭐 페인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다 유리판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언뜻 보면 이것이 같은 패턴이니까 평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뭐 누구나 보면은 이것이 이제 바닥이고 이만큼 이렇게 플랫폼 위에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 기는 아이 같으면 뭐 1살쯤 되면 깁니까? 예, 기는 아이를 두고 엄마가 여기서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멈칫멈칫하고 더 오지 않아요. 뭐 이 높이, 여기서 이제 시각 절벽 실험이라는데 이 높이를 지각한다는 거. 이 높이를 어떻게 얘들이 높이라는 것을 지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요? 선천적으로 높이 지각과 관련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툭 떨어질까봐 그죠? 뭐 떨어질까봐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 높은 곳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쪽으로는 불안해하는 그러한 증거로 엄마가 불러도 여기서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 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높이에 관한 지각 능력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후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양한 높이를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고소공포증이라는 그러한 그죠? 뭐 지각에 해당하는 그러한 학습과 기억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경우에는 선택적 양육 실험이라는데 이제 이 경우가 결국 이제 후천적인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요건 교재 173쪽에 보시면 173쪽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선택적 양육 실험이 있다 하고 나옵니다. 그림 4-50과 같이 길쭉한 통 속에 생후 2주 된 고양이를 넣고 키웠다. 통의 벽은 흑백의 수직선 혹은 수평선, 여기서는 이제 수직선의 예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직선 또는 수평선 띠로 칠해진 특수한 환경으로 하루 5시간씩 양육했다. 일정 기간 지난 후 정상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방향의 선분을 놓고 실험 고양이들의 시지각 특성을 검사했다. 실험 결과 수직 환경에서 양육된 고양이는 수직 검사 막대는 잘 피해갔지만 수평 검사 막대에는 걸려 넘어지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로 수평 환경에서 양육된 고양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바로 이것이 선천적으로 수평 수직에 대해서 지각하는 그런 능력이 뭐 제가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렴풋이 그런 능력이 타고나는데 길러지면서 다양한 수평 수직 또는 사선 이런 선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수평 수직이든 360도의 어떤 방향을 보는 그런 선분들을 다 지각하게 될 텐데 이 고양이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을 이렇게 못하도록 전문적으로 박탈한다고 얘기하는데 박탈해버리면은 이런 식의 후천적으로 이런 지각의 차이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전된 총알이 있더라도 당기느냐 아니면 당기더라도 장전된 총알이 없느냐 바로 제가 총알과 당기기 비유처럼 바로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으로 어떻게 양육되느냐가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의 경험, 구체적으로 지각에 영향을 준다. 지각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4장 내용은 이제 마치고요. 5장입니다. 5장 학습과 기억입니다. 자, 학습과 기억에서 처음에 기억의 종류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기억의 종류, 또 다른 기억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또 나뉘어진 기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중기억 체계라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죠? 소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억은 뭐 한 종류 하나의 형태고 뇌의 어느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거나 뇌 전체가 담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었고 오래전 소위 기억과 관련해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 부위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실패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억이 하나의 형태, 즉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드 된 전문화된 그러한 뇌부위들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서 이름을 다중기억 체계, 다중기억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기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류가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보여주는 이 7종류의 기억은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차례에 보면은 이 4번부터 5번, 6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기억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는 여기 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차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짧은 시간 지속되면 단기 기억,
오랫동안 지속되면 장기 기억 해서 기억의 지속 시간과 관련해서 기억을 분류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다중 기억 시스템, 다중 기억 체계라고 해서 나눠 놓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기억은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서술 기억 또는 외형 기억과 비서술 기억, 암묵 기억이 있어요. 즉, 이건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대로 옮겨놨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언어적으로 기억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내가 의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소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대별해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내부위도 여기 소가 전문적으로 그 기억을 담당하는 스페셜라이즈드 된 내부위도 있습니다만 그건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서술 기억, 즉 학습되어지고 기억되어졌다가 그것이 다시 회상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들이 종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동물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억이 있어. 우리처럼 언어는 없지만 이러한 본질적으로 이것과 다르지 않은 이러한 기억들을 갖고 있다고 여겨져요. 다른 동물들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동물이나 우리나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진화적으로 오래된 기억이고 이 부분은 진화적으로 각 새로운 진화적으로 새로운 기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어적 기억 형태로 스페셜라이즈 된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례에서 제가 아까 고전적 조거나 도구적 조거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파블로프식 조거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바로 살펴볼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이 비서술 기억, 암묵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많은 부분 공유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진화적으로 오래되었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평생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만큼 그죠? 태어나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작용하고 영향을 주지만 이거는 진화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동물들과도 많은 부분 공유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에 관한 얘기 2번, 3번 얘기입니다. 자, 고전 조건 형성 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고전적 조건화 같은 말입니다. 또는 고전적 학습 같은 말입니다. 뭐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많냐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같은 말이고 또 이거는 또 파블로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소개했기 때문에 파블로프식 학습, 파블로프식 조건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개에게 먹이를 줬어요. 그럼 침이 나와요. 개뿐만 아니라 우리도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침이 나와요. 이거 배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앞 시간에 선천적인 지각 능력 얘기했지만 이때도 뭐 지각 능력도 여기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침을 흘리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반응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배워서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배운다면은 못 배운 사람은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데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건 바로 자연 선택에서 진화가 가져다 준 다른 동물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침샘이 없고 한 녀석들은 침은 안 나오겠죠. 일단은 침샘이 있는 그러한 해부학적 구조로 진화된 동물들은 사람이나 개나 뭐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할 것 없이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침이 나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것 아니에요. 자,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릴까요? 뭐 여기 소리를 했죠. 소리 아니라도 돼요. 뭐 불빛을 보여주고 침을 흘린다든지 빨간색을 보여주면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리 듣고 침이 난다든가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뭐 개가 되었던 다른 동물이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린다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식 학습이 그 반려동물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암묵적 기억, 즉 무의식 중에 그러한 학습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배울 이러한 학습 조건 형성이 안 일어났다면은 어느 동물도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동물은 없고 어느 누구도 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진 않아요. 그걸 여기서는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소리와 음식을 같이 동물이 경험하면 여기는 이제 뭐 메트로놈이 아니라 이거 뭐그 소리 굽새를 보여주는데 제가 뭐 종소리를 합시다. 땡땡땡땡 하고 먹이를 입에 넣어주고 땡땡땡땡 하고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이러한 소리와 음식을 개가 소리와 음식을 경험하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땡땡땡땡 소리만 듣더라도 침이 나요. 처음에는 이 땡땡땡땡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땡땡땡땡 소리 듣고 침이 나요. 이것이 바로 파블로프식 학습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갖게 된 능력이에요. 이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바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관련된 이 음식을 바로 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소리와 같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거듭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음식 없이 소리만 듣더라도 침이 나오는 이러한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학습으로 인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음식에 대해서 침이 나오는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 그리고 그때 음식은 무조건 자극. 그리고 그때 나오는 침은 무조건 반응. 해서 이렇게 UR이라 부릅니다. Unconditional Stimulus, Unconditional Response. 그리고 이러한 US에 대해서 UR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Unconditional Reflex에서 무조건 반응에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침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소리는 NS에서 N이 Neutral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Neutral Stimulus에서 중성 자극 이렇게 되집니다. Neutral Stimulus, 중성 자극.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전적 조건화, 바로 이 부분이 고전적 조건화 부분이에요. 즉 파블로프식 학습 부분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자극을 함께 경험하면 바로 나중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반사를 조건 반사해서 컨디셔널 리플렉스라고 해요. 이때 컨디셔널이라는 뜻은 바로 학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자극을 조건 자극해서 컨디셔널 스티뮬레이션 CS라고 그때 나오는 침 반응을 조건 반응해서 컨디셔널 리스판스에서 CR이라 해요. 결국 이 CR과 UR은 동일한 반응이에요. 침 흘리기. 이것이 바로 파블로프식 학습입니다. 고전적 조건입니다. 자, 이게 어쨌다는데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 공포 경험에도 적용돼요. 공포라는 거, 우리가 선천적으로 공포를 지각하는 것, 우리 앞선 시간 지각 능력, 선천, 후천 이런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각 능력이냐 얘기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하자면 공포라는 걸 지각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능력, 즉 공포 반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어두운 것, 굉장히 큰 소리, 굉장히 높은 곳, 또 아주 큰 어떤 건물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큰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우리 선천적으로 공포스럽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렵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뭐 엄격하게 테크니컬하게 구별하는데 우리는 뭐 그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불안이나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바로 이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 한 5가지 빼놓고 그 5가지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우리의 반응인데 그 5가지 정도 빼놓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 이 고전 조건화로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가 이 실제 사례인데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이 흰 실험용 쥐랑 같이 놀고 있어요. 아이 쥐 징그러워 그거 뭐 좋다고 노나 싶으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쥐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쥐 싫어하죠. 말 그대로 뭐 보면은 도망가고 싶고 그죠.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두렵죠. 혐오스럽죠. 그 바로
부시부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러한 조건 형성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비서술격,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 근데 그것이 지금 소개하는 이런 경우에 다 적용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는 예들은 아주 대표적인 극히 일부분의 예예요. 이것 말고 고용 조건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만난 중에도 지금 이 수업 한 5주차 만난 중에 고용 조건 형성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달리 하면 생각이 안 느끼는 것,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여러분이 이 수업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거 다 부지부식간에 고용 조건 형성 이미 다 일어났어요. 그런 예를 들자면은 뭐 끝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예를 지금 소개를 몇 개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중에 지금 공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흰쥐에 대해서 이렇게 흰쥐랑 뭐 논다 어쨌든 흰쥐에 대해서 그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큰 소리를 꽝 들려주는 거예요. 아까 선천적으로 어린애도 할 것 없이 어른도 할 것 없이 100년 전, 만년 전, 10만 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큰 소리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다 놀란다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쥐와 이 큰 소리를 같이 이 아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큰 소리 없이 쥐만 보더라도 애가 쥐를 피해요. 울고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여요. 이게 바로 고전지 조건합니다. 이 경우에 쥐는 중성자극 NS였어요. 아까 계획에서 쓰는 침을 아직 흘리게끔 하지 않는 종소리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소리는 아까 음식에 해당하는 US인 거예요. 바로 큰 소리 US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놀라는 반응 UR이 있는데 바로 이 큰 소리 US랑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던 G, 흰 G, NS를 같이 이 아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G만 보더라도 이 그림에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징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놨습니다만 G만 보더라도 얘는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공포 반응을 보여.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G하고 비슷하게 흰 털이 있는 토끼만 보더라도 공포스러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흰색만 보더라도 여긴 간호사죠. 간호사의 흰 가운만 보더라도 공포스러워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자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선천적으로 아까 제가 갖고 있는 그 5가지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전적 조건화되어서 여러분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화예요. 자, 여기서 토끼나 흰 가운은 이 큰 소리하고 같이 이 아이에게 제시된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흰 토끼와 큰 소리를 함께 경험한 적 없어요. 이 아이가 큰 소리와 이 흰 가운을 함께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아이는 큰 소리와 흰쥐만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흰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흰쥐와 같은 색깔을 지닌 흰 토끼나 흰 가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화라 그래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면 이 경우에는 이제 공포지만 공포뿐만 아니라 뒤에 살펴볼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 얘가 소개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어쨌든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면은 그 CS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반화라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반화된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저희 이거 뭐 시간이 많으면 그죠. 또 여러분이 얼굴 보고 한다면은 이런 거 하나씩 찾아보면은 정말 이것이 내지식이 되는데 이렇게 배워서 여러분이 얼만큼 적용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자기의 행동을 고인 조건화로 이렇게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앞선 시간에 3장 뇌하면서 그 뇌와 정서하는 부분에 우리 PTSD라는 걸 살펴봤었죠. 바로 이 PTSD가 공포와 관련해서 고전적 조건화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PTSD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보이는 장애죠. 증후군이죠.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에서 앞에 자만 따서 PTSD다 이렇게 불러요. 번역하면 외상 후 증후군 이렇게 부르죠. 워낙 PTSD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뭐 원어라든지 번역말은 안 썼습니다. PTSD가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전형적인 예예요. 우리 지난번에 동상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그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US고 어떤 부분이 CS인지 한번 찾아보죠. 태형 사고의 생존자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언니 그거 내가 왜 해줍니까? 네? 내가 와 사고 나고 불 끄세요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들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예? 목사 그분들하고 아니 저희 알았어.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은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탑니다. 지하철 근처단가. 자, 여기까지. 네, 동영상 봤는데 지금 그분이 PTSD를 겪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거기서 지금 방송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경험에서 US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유알 반응을 일으켰던 그 상황이죠. 근데 그때 중성 자극이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때 지하철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뭐 구조물이나 그게 보여졌던 어떤 그런 이미지 대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봤던 동영상 속에서는 바로 지하철이라는 것이 언급되었죠.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보면 막 두렵습니까? 그럼 지하철 못 타고 다니죠.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우리 지하철 뭐 아무런 말 그대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분은 지하철 근처도 안 가요. 아까 그 꼬마아이가 흰쥐가 두려워서 근처도 안 가듯이 큰 소리하고 짝지어졌던 흰쥐가 CS가 되어서 흰쥐 근처도 안 가듯이 이분은 지하철 근처도 안 가요. 바로 CS에 해당해요. 지하철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죠. CR로서.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제가 딱 멈춘 그 대화 속에서 일반화가 또 있어요. 뭐라 그랬죠? 그 옆에 있는 그 가족분 같은데 그 남자분이 지하철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하도로도 안 간다고 했죠. 지하철하고 지하도 달라요. 그런데 지하도로도 안 간다고 했어. 지하도가 뭐요? 지하철하고 유사한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화가 된 거예요. 바로 이 PTSD가 고전적 조건의 대표적인 예고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불안과 관련된 장애들이에요.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임상 장면에서 쓰는 매뉴얼과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 DSM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신과 질환 중에 거기는 여러 그런 어떤 장애, 뭐 신경질환, 뭐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매뉴얼인데 그 중에 정신과 질환 중에 불안 관련 장애가 거의 7, 80%에 해당하고 그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5개 중에 하나가 PTSD고 PTSD뿐만 아니라 나머지 불안 관련 장애는 다 고전적 조건화된 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이에요. 그 파블로프가
개의 침 흘리는 걸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해냈지만 이건 개 침 흘리는 그 정도만 아니라 이 인간의 경험에 의해 관련해서 즉 지각 능력과 관련해서 공포와 관련된 지각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고전 조건의 예를 보죠.